세 번째 발표 주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이 겪는 말기 돌봄 문제, 간병과 임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서울대 혈액종양내과 김범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범석 교수님은 현재 대한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교육위원도 맡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석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서 이런 결과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자리 만들어주신 여러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에서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이 겪는 말기 돌봄 문제에 대해서 간병과 임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 환자의 질병 여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제 암이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들도 있고 초기에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완치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넘어가죠. 그러다 이제 암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 여러 치료들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이 나빠진다던가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에는 원하지 않더라도 말기암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말기암이 돼서 더 이상 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암 치료가 어렵게 되면 환자분들은 크게 제가 집에서 돌봄을 받게 되거나 혹은 그게 안 된다고 그럴 때 입원을 해서 돌봄을 받게 되거나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이 돼서 안 되는 정말 마지막 순간이 오면은 이제 암으로 인해 갖고 사망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이 암으로 인한 여정의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 이 과정에서 특히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과정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처음으로는 이제 양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의료 이용 양이 과연 줄었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특히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코로나로 홍역을 앓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갖고 의료 이용이 감소하지 않았을까 몇 면을 살펴보니 결론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 진한 색이 2020년이고 연한 파란색이 2019년인데요. 저희 병원 이제 외래를 방문했었던 암 환자분들을 보시면 전체 숫자 역시 작년이나 2019년이나 2020년 변화가 없었고요. 전체적인 신환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입원해 있는 암 환자 숫자 역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조금 놀라웠었던 건 응급실 방문입니다. 저는 응급실 방문이 무척 많이 늘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데이터를 모아봤었는데 오히려 응급실 방문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응급실 방문이 좀 줄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조금 더 살펴보게 되었었고요.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응급실을 제외한 나머지 양적 지표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그만큼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마스크 쓰고 열심히 일하면서 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해주셨다는 생각을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료 이용 양에 양적인 변화가 없다고 해서 질적인 변화까지 없겠는가, 지속적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이 어떤 돌봄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고요. 또한 이제 응급실 이용이 왜 줄었을까? 그럼 이제 응급실에 예전에 늘 오셨던 분인데 안 오신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셨을까? 이 부분이 저희로서는 좀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짧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응급실에 오고 싶어도 현실적인 여러 이유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구조였었습니다. 가령 암 환자분들이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암 때문에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에 오려고 그러면 일단 응급실에서 접수 자체를 막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다. 코로나 검사하고 음압병리실 가세요. 거기서 6시간 뒤에 검사 나오면은 응급실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응급실에 몇 번 갔다 오시고 나면 저희가 나중에 환자분들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응급실에 정말 오기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입장에서 국가 지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딴 병원 응급실 가세요. 그럼 이제 암 환자분들은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병원 응급실 가셔도 받아주는 데가 없거든요. 그럼 응급실을 좀 전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집에 가자. 그래서 이제 집에 계시다가 나중에 정말 임종이 임박하거나 호흡부전이 임박하면 그때 다시 응급실에 와서
그때 응급실에서 케어받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면면을 좀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요 그래프는 상급종합병원, 이제 저희 병원인데요. 사망했었던 암 환자분들을 2019년과 2020년을 나눠서 비교해 봤었던 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종의 지표들 중에서 임종 3일 전에 돌봄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 임종의 질이 어떠냐는 걸 평가할 때 뭐 통증이라든가 호흡곤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사용하는데요. 그 지표에 변화가 없었는가? 통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19년보다 2020년에 조절이 조금 더 잘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가 다시 보니까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가 되면서 많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완화의료가 좀 보편화될수록 다른 지표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선망 증상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금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뭐 검사 이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없었는데 승합제 사용이 좀 작년보다 2019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성향들을 좀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공격적인 의료 행위, 소위 어그레시브 케어 인덱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건데요. 임종하시기 한 달 전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이제 임종의 질을 결정하는 이제 그런 요인이거든요. 특히 이제 암처럼 말기 질환이 비가역적으로 나빠질 때에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안 좋다는 것들은 뭐 많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유의하게 좀 늘어났고 인공호흡기는 뭐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인공호흡기를 달면 이제 중환자실에 가셔야지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큰 병원의 중환자실이 그 전서부터 이미 과포화 상태였습니다. 이게 더 늘어날래야 늘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인공호흡기, 투석, 중환자실 입원 이런 것들은 좀 늘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항암 치료, 저희가 말기 환자분들한테서 소위 무의미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호스피스 의뢰가 좀 늘어나고 이런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조금 좋아지면서 항암 치료는 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다른 지표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심폐소생술은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저희가 좀 접하게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지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선망 증상에 대한 것인데요. 사람이 임종하기 3일 전에 선망 증상들은 원래도 조금씩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하지만 선망 증상이 나타나면 선망이 나타나는 이유를 제거하고 선망에 대한 적극적으로 잘 완화 의료를 행함으로써 환자분들이 선망으로 고통스럽지 않게 보내드려야지 되는 거가 일반적인 건데 선망 증상이 좀 오히려 늘어났고 특히 어디에서 늘어났느냐 하는 걸 보니까 다인실과 중환자실, 뭐 특히 이제 중환자실에는 선망이 뭐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건가 저희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중환자실 면회 제한이 굉장히 큰 요인이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이 예전과 달리 보호자가 한 명밖에 간병을 못하던가 혹은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면회 자체가 안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중환자실이 코로나 전에도 하루 2번밖에 면회 안 되고 뭐 이런 장소인데요. 그나마 하루 2번 오면서 보호자가 얼굴 보면은 거기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셨었던 중환자실 환자분들께서 이제는 아예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불안하고 우울하고 선망 증상이 더 나빠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었던 거고요. 또한 이제 승합제 사용 역시 조금 늘었습니다. 이 승합제라고 하는 게 혈압을 올리는 약이거든요. 이제 가령 가역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뭐 폐렴, 폐혈증인데 좋아질 수 있으니까 혈압 떨어질 때 일시적으로 승합제 사용하자. 그런 거는 좋은 의미에서는 유익한 승합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암과 같은 말기 질환이 비가역적으로 이제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승합제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대부분 임종에 이르는 시간을 뭐 수시간에서 수일 조금 뒤로 늦추는 정도입니다. 어차피 임종이라고 하는 건 예정되어 있는데 혈압이 자꾸 떨어지니까 잠깐이라도 승합제를 써서 시간을 벌어보는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환자분들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이제 이런 치료가 사망 전에 이제 말기암 환자분들에서 이제 승합제 치료가 되는데요.
이것 역시 다인실, 중환자실에서 좀 유의하게 늘어나는 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호자분이나 환자분 입장에서는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이제 중환자실 들어가시게 되면 면회도 안 되고 정말 우리 아버지 안 좋으셨고 중환자실에 가셨는데 살아는 계신 건지 간호사가 전화 한 통 해야 알 수가 있고 이제 임종이 임박했다고 그러는데 가족들 다 부르려고 하니 또 코로나 검사하고 들어오라고 코로나 6시간 뒤에 나오니 그거 앞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가족 입장에서도 이걸 받아들이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우리 심폐소생술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세요. 그러면서 승합제 사용이 좀 늘었었던 거 아닌가.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심폐소생술 역시 좀 늘어나게 되는데 다인실과 중환자실처럼 면회 제한이 엄격한 장소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경향들을 좀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사망하시는 분들을 이제 거꾸로 놓고 봤었을 때는 어떤가? 저희가 이제 2019년에 저희 병원에서 사망하셨던 암 환자분들하고 2020년을 좀 비교를 해서 사망 장소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한 가지 놀라웠었던 게 이제 응급실에서의 사망이 53명에서 100여 명을 한 2배 가까이 좀 확 늘어난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은 사망이 그렇게 뭐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중환자실은 늘 과포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늘고 싶어도 늘 수가 없는, 게다가 이제 코로나 환자를 받게 되면은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환자를 더 받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안 늘어난 거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제 응급실에서의 임종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고, 응급실에서 사망한 환자분들을 조금 살펴봤었습니다. 이분들이 사망하시는 과정이 도대체 어떠했는가. 그래서 그걸 증상으로 나눠서 호흡곤란 이런 증상이 얼마나 있었는지, 뭐 피검사라든가 영상검사,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이 코로나 전후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보니까 확실히 코로나 전에 비해서 호흡곤란도 훨씬 더 많았고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갈 데가 없고 응급실에 오고 싶어도 오지도 못하고 꾹 참다가 증상이 더 심해져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응급실에 오시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피검사, 뭐 영상검사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다 늘어나는 성향을 저희가 이제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양적으로나 어떤 숫자만 놓고 보면은 그런데요. 그럼 이제 질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말기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어떻게 이제 느끼느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암 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 평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코로나 전 시대에 뭐 할 수가 없어갖고 2009년 자료랑 좀 비교해 보니까 뭐 생활 패턴의 변화, 경제적인 부담, 가족의 협조, 뭐 신체적인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더 늘어났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환자랑 보호자분들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심리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양하게 이제 제시를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좀 느꼈었던 것들은 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께서 이런 어려움을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것이 오롯이 가족의 부담으로 전가가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서부터는 우리가 이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말기 암 환자 이용 문제를 놓고 보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공간의 이동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기 암 환자분들이 증상이 나빠질 때 선택지는 크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집에서 그래도 좀 케어를 하면서 돌보던가, 혹은 집에서 감당이 안 되면 호스피스 병원이라든가 인근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시는 방법, 또 하다 안 되거나 갑자기 나빠지면 응급실로 오시는 그런 3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병원들, 특히 이제 호스피스 병원은 사실 평소에도 워낙 부족했었습니다. 호스피스 요구량에 비해서 한 뭐 병상 숫자만 놓고 보면 뭐 10% 채 안 되는 이제 평소에도 부족했었던 병상인데, 문제는 그나마도 이게 소위 어떻게 보면 수익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시립병원이라든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이 호스피스를 전담했었는데, 문제는 그 공공기관들이 다 코로나 병상으로 바뀌게 되면서 호스피스 병상들이 이제 폐쇄가 되고 곧 가뜩이나 갈 데가 없었는데 더 갈 곳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면서 환자의 이제 고립감 등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가 더 늘어난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호스피스 병원이 없으니까 요양병원 이런 데도 그동안 늘 많이 가셨었는데, 그곳마저도 면회 제한이니 뭐 폐쇄니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재택 의료, 재가 돌봄의 형태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가족 지지 체계가 생각보다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돌봄의 영역을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으로, 이거는 가족이 원래 하는 거예요 라고 취급하는 사회 문화적인 현상 속에서는 이게 돌봄이 오로지 가족한테 떠넘겨지는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가족들이 힘든데 여기가 또 힘들어지는 사태가 좀 벌어지게 되고, 최근에 또 이제 고용 안정성이 워낙 늘 안 좋다 보니까 누가 아버지가 뭐 암 환자여서 돌보려고 회사에 휴직을 하려고 그래도 휴직이 자유롭지 않은 이런 것들 뭐 다 아시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돌봄의 문제를 가족이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집에서 버티다가 안 되면은 응급실에 오는데 또 열이 나거나 기침만 하면은 코로나 검사하라 그러고 입실이 안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나빠지고 오게 되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심폐소생술 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과도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문제가 되는,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이제 임종을 좀 안 좋은 형태로 맞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에서 말기 암 환자들과 가족이 겪는 그런 이제 돌봄의 문제를 저희는 이런 단어로 좀 요약을 좀 해봤어요. 트라우마틱 데스. 사실 이 단어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여기 써놓기로는 이제 외상적 사별이라고 했지만 그냥 트라우마성 사별 이런 게 더 적절한 단어 아닐까 싶은데, 개념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갈 곳이 마땅치 않게 되니까 집에서 적절한 증상 조절이 잘 안 되고, 심리 정서적 지지가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응급실 이용할 때는 좀 거부당하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고립된 상태에서 임종을 하게 되고, 선망 증상 같은 것도 많고 원하지 않는 곳에서 임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환자분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겠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면회가 제한되고 뭐 24시간 보호자가 상주에 있어야 되고, 보호자 코로나 검사 뭐 등등으로 인해 갖고 제대로 보호자마저 병원에 어떻게 보면은 격리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온전히 한두 명이 간병을 책임져야 되는, 저희 소위 독박 간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갖고 심리적, 신체적으로 번아웃되고 소진되는 일들이 되고, 이렇게 소진이 되면 또 환자가 제대로 케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별하고 나서도 굉장히 사별 이후에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사별 후에 애도 장애를 더 많이 겪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의 주제가 이제 약한 고리인데요. 약한 고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는 있고, 이런 약한 고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돌봄의 부재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좀 떠안고 있는 숙제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여기다 이제 최선이 아닌 차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가 됐던 최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최악을 면하기 위한 차악을 선택하는 이런 거에 맞닥뜨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제 약한 고리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은 증상이 안 되는 증상 관리가 어려운 재가 돌봄, 그다음에 고독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문제, 가족들의 과도한
독박 간병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손실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임종에 존엄한 임종이 안 되는 거, 의료 자원의 배분에 있어 갖고 또 다른 문제를 맞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처한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 약한 고리에 대해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고 파악하고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 때에는 저희가 뭐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는 집에서의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가정 방문 호스피스라든가 뭐 소위 뭐 재택 위로라든가 이런 미충족 위료 이런 부분의 니드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새롭게 시각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호스피스 이용 가뜩이나 부족한 시설들에 대한 좀 어떤 과감한 투자,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고, 돌봄의 영역을 너무 가족에게만 오롯이 전가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 제기, 그다음에 이제 응급실 등을 비롯한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